푸른밤 종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델 열풍이 불고 있죠. 노래를 잘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아델은 데뷔 초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대요. 어떤 가수를 따라하면 잘 될 것이다. 몸매 관리를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것이다. 패키지 앨범을 내면 앨범이 잘 팔릴 것이다. 등등. 하지만 아델은요, 나만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전략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늘 정확하게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나한테 아주 크고 중요한 일들, 조언을 참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정답이라고 믿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잡아주는 건 이런 것들 아닐까요? 내 얘기,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12월 1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걷다 맛집을 찾아 밥을 시킨다. 손을 대기 전에 찰칵 먹다 남긴다. 12월 12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윤하의 허세였습니다. 노래 제목 재밌네요. 허세 필요하죠. 어느 순간에는. 그래요. 아델 열풍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죠. 대단한 아티스트 아델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런저런 조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델은 지금 이걸로 충분하고 또 나만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라면 그걸로 된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그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참고하라고 준 의견들을 따라가다가 나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인기와 영예, 부 이런 걸 누리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우선순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느냐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선순위가 뭐가 돼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순서를 갖게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누군가가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물론 사회적, 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이라면요. 근데 아델은 이런 상당히 뭐랄까 다른 사람들과 보편적인 생각이 다른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군요. 글쎄, 저는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생상, 대교 차이홍, 르노 삼성자동차, 롯데관광개발, 이투스 교육, 기초영어 해커스톡, 세정웰메이드, 개념플러스 유형, 환인제약, 삼성정밀화학, 속쓰리맨 켈포스, 조이시티와 함께합니다. 저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생존을 다룬 영화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집착,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본능을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 손에 꼽을 수 있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영화 자체는 화려하진 않지만 주제의 깊이만큼은 남다른 두 편 영화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바쁘게 또 미국에서 지금 오셨다고요? 네, 미국에서 따끈하게 방금 왔습니다. LA에서 무슨 일로? 순회 공연을 마치고 보세요.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네.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꽤 유명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방송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회사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아. 그 창업주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하고 왔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미국까지 다녀오시고 네. 바쁜 몸 이끌고 또 참.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하루 생활권이에요. 또 오자마자 바로 여기 왔는데. 영화 소개하셔야죠. 그래도 나도 오셔가지고. 한류 스타 된 것 같아요. 이게 종현 씨의 평소의 삶이었던 거죠? 아, 바빠요. 그래요. 자, 체크도 갔다 앞서서 오시고. 이제 대자연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그렇죠. 네. 오늘 뭔가 좀 자연과 싸우는 그런 영화를 소개할 것 같아요. 네, 제목은 하트 오브 더 시. 저 네. 기대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아, 그렇죠. 빨리 봐야지, 네, 봐야지, 저도 이러고는. 사실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전 이상하게 바다만 나오면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아, 그 신기주 기자님께서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붉은 10월이라는 잠수함 영화가 네네. 있었거든요. 쇼온 커너리가 이제 네. 그 러시아 함장으로 나오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음. 정말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비디오 시절이었는데. 이거 뭐 바다에 대한 어떤 이 판타지가 있으신 거군요. 그렇지, 이상하게 그 지자 요수 뭐 인자 요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바다가 좋아요. 이상하게 기질성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다만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탁 트이고 뭔가 떠나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바다는 노루 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하트 오브 더 시를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요. 아이, 그냥 괜히 나갔다가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예고편만 잘 봐도 자라. 사실 네. 되게 바다에 대한 뭔가 공포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면 네. 그 분이야말로 진정한 뱃사람인 거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무정박 항해하신 선장님도 계시고요. 네. 요트를 갖고 네. 또 정박을 하면서 전 세계를 수년에 걸쳐서 돌아다닌 분들, 뭐 이런 분들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요트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요트를 타고 남자한테 요트라는 것, 그거는 단지 뭐 우아하게 하얀 요트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거친 환경에서 견디고 생존하고 또 그 환경을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죠. 바다가 남자한테 주는 어떤 그 야망, 야심 이런 게 네. 있는데 하트 오브 더 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 내용 자체는요. 네. 나사니얼 피블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에식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요즘은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지만 예전에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향유고래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네. 초를 밝히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포경 산업이 발달했던 시절에 대단한 그 난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에식스라고 하는 배가 원인 모를 이유로 이제 난파가 되고 선원들이 이제 수십일에 걸쳐서 조난당했다가 살아남은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소설가가 이거를 실화를 써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그 원작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 원작만이었다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책이에요. 읽어보시진 않아도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쵸. 이 소설이 있죠. 허먼 멜빌리라고 하는 미국 작가 소설가가 쓴 모비딕에 영감을 주었던 실화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트 오브 더 시가 모비딕의 실화, 모비딕의 원작이라고 하는 걸로 일찍부터 관심을 모았고요. 네.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게 백경, 그러니까 이제 하얀 흰 고래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기 에이허브 선장이 등장하고 이 에이허브 선장이 이 흰 고래에 집착을 해서 이 흰 고래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하죠. 정말 그 선원들을
그 지옥국까지 몰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원작이 된 이야기여서 이 안에서도 거대한 흰 고래가 등장합니다. 그 흰 고래가 어떻게 에식스라는 배를 이제 침몰시켰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주요 줄거리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산업혁명에 뭔가 발화를 촉매시킨 그런 동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은 그 이제 석탄 에너지가 그러니까 석탄이 되었든 석유가 되었든 네. 이런 에너지원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전에는 단지 초 하나 키기 위해서도 기름이 없고요. 네. 그 기름을 향유고래에서 짜내야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고래를 잡는 포경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네. 이 안에서 보면 미국 동부 연안에 낸티킷이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영화 안에서도 나오는데 이 낸티킷이 1710년대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는 굉장히 발달된 포경 산업의 중심지였던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포경 산업 안에 이 포경 산업의 목숨과 이을 건 남자들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이제 그 토르 크리스 햄소스가 연기한 어떤 남자가 있고요. 이 인물이 1등 항해사입니다. 그리고 낸티킷 섬이 오랫동안 이제 포경 산업의 중심지여서 그 안에서도 당연히 텃세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의 자제인 은수저를 물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선장님이 있어요. 네. 이 두 남자가 일단 서로 갈등을 벌이죠. 음. 근데 이게 실화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당시의 포경선보다도 훨씬 몇 배나 큰 거대한 향유고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경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고래가 크지만 그러나 그 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큰 고래여도 사실. 그러니까 온순한 동물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배경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제 19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은 인간한테 정복의 대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네네. 공포스럽기 때문에 자연을 극복해야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공포스러운 존재죠. 그렇죠. 거대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음 고래를 본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동물이 존재하느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 순간에 인간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공포를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러니까 그걸 또 합리화시키는 건 그 종교적인 그 합리화였죠.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 위해서도 괜찮다. 그렇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곧 파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래가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우월감 혹은 미지의 장소에 대한 정말 뜻모르는 정복감 같은 것을 맞아요. 느끼고 그게 이제 당시에 정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정말 이유가 맞아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지금 21세기 네, 제가 네.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21세기에는 그런 믿음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고 그렇죠. 고래는 말할 것도 없이 보호의 대상이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은 공포를 느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어쩌면 교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알아나가야 되는.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스필버그가 만든 미지와의 교우부터 시작하는 SF 축의 한 축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 이외의 다른 지역의 외계인들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세계관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한편에서는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E.T.가 좀 그런 내용을 맞아요. 많이 담고 있고. 그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서야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잡은 세계관이지만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포경 산업이 발달했던 18세기,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자연은 그냥 극복과 정복의 대상이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쾌감을 느꼈어요. 이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 네. 바로 그런 세계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괴물 같은 향유고래가 있어요.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에이허브 선장은 광기 어린 항해를 벌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독자들, 당대의 독자들 또는 지금 독자들이 느끼는 경외감이라고 하는 건 에이허브 선장이 갖고 있는 불굴의 의지와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광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공포와 그리고 모비딕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괴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하트 오브 더 시에서 감독이 론 하워드인데요. 네. 론 하워드 감독은 아폴로 13, 또 뷰티풀 마인드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론 하워드 감독은 그러니까 모비딕이라고 하는 허먼 멜빌의 원작을 완전 다르게 해석해요. 말하자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모비딕을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 대상한테 공포를 느꼈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탐구하는 거죠. 그 어떠한 시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파괴 혹은 정복으로 표현하는 맞아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공감하고 교류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그때 당대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포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크리스 햄소스가 연기한 1등 항해사는 자연을 정복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크리스 햄소스가 연기했으니 강건한 근육에 맞아요. 완벽한 뱃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고래를 죽이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으나 이 모비딕에 해당되는 이 거대한 항해고래를 통해서 자인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게 돼요. 그렇군요. 저는 이 얘기 쭉 하면서 요즘에 제가 되게 꽂혀 있는 어떠한 SNS에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제가 SNS 팔로우해 놓은 것 중에 인디언의 명언들, 인디언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팔로우 해놔서 자주 보는데 이 이야기들이 진짜 요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연을 뭔가 인디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땅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 인디언들한테는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의 땅, 자연인데. 여기는 나의 땅, 여기는 너의 땅.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더불어 살아가고 뭔가 공존하고 뭔가 무지한 사람에게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좀 보편적으로 인디언 생활 속에 묻어 있는데 이들이 살았던 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쩌면 자연 상태의 인간이었으나 네. 이른바 이제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이화되면서 모든 것 네 것이고 내 것이고 구분되게 됐던 거죠. 물론 뭐 지금 시대상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좀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그게 지금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20세기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네. 이거 무조건 정복하는 것이고 기계화된 기계를 통해서 자연은 극복과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었고 지구 자체의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거였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네. 여기 보면 이 영화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 네. 허먼 멜빌이라는 무명의 소설가가 한 50년 전에 있었던 에식스호 조난 사건에 대한 실화를 소설로 쓰고 싶어서 유일한 생존자를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조르고 졸라서 타이타닉 같네요. 맞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룻밤새 듣는다. 여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소설가로 우리한테 기억돼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영화 안에서는 무명의 작가예요. 뜨고 싶어서 그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작가가 있죠. 큰 바위 얼굴 쓴 작가. 네. 이 작가보다 명성도 덜하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소재를 찾아오지만 이 이야기 듣고 나서 허먼 멜빌이 느끼는 감정은 그 극복과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멜빌은 물론 당대 시대상을 반영해서 한 인간이 그 대단한 괴물에 해당되는 고래를 잡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소설을 썼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지난 론 하워드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지금 시대상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쩌면 그 고래하고 사투를 벌여서 결국 고래를 이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고 갔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의 급류 듣고 올게요. NBC FM for you. 라이프 앤 타임의 급류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영화
하트 오브 더 시 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바다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관심 있을 부분은 그걸 거예요. 이 포스터에 보시면 네. 거대한 꼬리가 네. 작은 배를 덮치고 있죠. 고래. 도대체 얼마나 큰가? 몸무게는 80톤. 네? 80톤이요? 80톤. 몸의 길이가 30m가 넘는 음.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향유고래였던 네. 거예요. 근데 이 고래가 왜 인간을 공격하느냐? 인간들이 지나치게 잔인하게 고래를 잡아갔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고래는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당대에 너무나 잔인무도할 정도로 고래를 학살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래가 인간한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식스호가 당시 크기가 238톤 정도 되는 큰 배였다는데 네. 그 배를 몸으로 들이받아서 두 조각을 내서 침몰시킵니다. 네.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고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에이오브 선장이나 이런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허먼 멜빌이 실화에 나왔던 여러 인물들을 섞고 조합해서 이제 에이허브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그 광기 어린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네. 걸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또 이 안에서 보면 그 론 하워드 감독이라는 인물이 바다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이 그 스펙타클의 대상일뿐만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고래들을 와 교류하고 고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 생존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또 다른 그러니까 이 하트 오브 더 시의 주제는 생존이거든요. 그 고래를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고래를 잡으러 갔어요. 네. 하지만 거대한 고래한테 들이받쳐서 이제 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지죠. 네. 그 순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 하워드 감독은 영화에서 미끼를 던지죠. 사람들한테. 고래 잡으러 가나 보다. 고래 사냥인가 보다 하고 가요. 그쵸. 하지만- 푸스도 그렇고. 맞아요. 하지만 일단 고래 사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다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래들도 사실은 바다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이 영화의 후반부의 중심 주제고요. 론 하워드 감독한테 가장 어린 주제죠. 왜냐하면 론 하워드 감독은 아폴로 13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 어떤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인간의 선택 이거에 관심이 많고 그걸 잘 연출해요. 뷰티풀 마인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 안에서도 결국은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수학자가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론 하워드의 주제거든요. 네. 가장 휴머니즘을 잘 다뤄주는 감독인데 여기서도 자신의 장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 볼프만 패터슨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건데 거기서 보면 거기서는 그냥 인간의 자연과 맞서서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론 하워드 감독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13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휴스턴, 우리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모비딕한테 들이받치고 자, 우리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 영화의 가장 큰 중심 주제죠. 그렇군요. 하트 오브 더 시, 그 바다의 본질에는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그 자신을 이제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심연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너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의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했을지도 궁금해요. 우리의 토르. 토르. 연기 어떤가요? 일단 아주 섹시해요. 일단 크리스 햄스워스가 갖고 있는 전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그 미식 축구 팀의 쿼터백. 몸 좋고 똑똑하고 키 크고. 인기 좋고. 네네. 그냥 전형적인 쿼터백 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구경선 에식소에서도 이 사람은 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1등항에 사고 그리고 모든 선언을 얘 믿음과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인물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인물 때문에 에식스호가 침몰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선장은 그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네. 그냥 태어날 때 선장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밑바닥부터 쿼터백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보트로 그 이 모비딕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에식스호 자체 끌고 가서 네. 그 배로 고래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돛대가 다 부러지고 배가 다 두 쪽에 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 크리스 햄스워스의 오만함이 자연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 선원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좀 연기를 그렇죠. 해야 됐던 거군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이 자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앞에서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도 느끼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영화가 생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와 싸우는 내용이 그렇죠. 좀 나오겠네요. 기대가 되고 저도 한번 이건 영화관에서 보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광활한 이제 저는 바다도 봐야 되고. 저는 4DX로 막 봤는데 의자 움직이고 약간 물 튀기고. 배멀미가 날 지경이에요. 이게 배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네. 그럼 다 의자가 흔들려요. 그럼 배멀미가 날 정도로 이 의자가 리얼리티가 흔들어주는데 사는군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트 오브 더 시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떤 영화죠? 자, 제가 계속 이 하트 오브 더 시의 후반부 생존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바다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라면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All is Lost.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남자가 바다에서 조난당해서 살아남기까지의 이야기인데 네. 대사는 딱 한마디 나옵니다. 뭐죠? F워드여서 제가 얘기 못해요. 네. 그냥 나쁜 얘기를 해요. 네. 딱 한마디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뭔가 고독과.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요트를 타고 가다가 네. 인도양 한복판에서 아마 인도양일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쿡 부딪혀요. 깨어나고 나갔더니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그 컨테이너 하나가 네. 컨테이너 선박 안에 쿵 떨어지는 바람에 그게 어디를 둥둥 떠다니다가 이 요트하고 부딪힌 거예요. 요트에 구멍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근데 일단 날씨가 좋았을 때니까 어떻게 요트를 수리해서 네. 가는데 하필이면 이 컨테이너가 부딪힌 곳이 그 무전기가 있는 무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난 신호도 못 보내요. 그렇네요. 근데 그 날씨도 알 수 없어요. 여기 라디오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제가 요트를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트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네. 되게 재밌는 게 절대로 아무리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도 전복되지 않아요. 구조 자체는요? 구조 자체가 무게 중심 자체가 요트보다 훨씬 무거운 추를 배 밑에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려도 이제 전복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배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 전복까지 돼요. 이런. 빙글빙글 돌아요. 장난이 아닌 거군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전기가 고장이 나니까 그냥 정처 없는 항해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태풍을 만나서 결국 전복까지 되고 네. 배가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 배를 버리고 이제 보트에 타는데 이제 그 구명보트에 타는데 구명보트에 탔을 때도 이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구명보트에 탈 때 필요한 물건을 다 실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는 이제 침몰하니까. 그래서 물도 싣고 뭐 아니면 뭐 천체 그 뭐 관측기도 싣고 다 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옮겨 실었던 물에 물통에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바다에서 물통에 구멍이 나면 이거 물이 큰일인데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나옵니다. F워드가 딱 한 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All is Lost는요. 바다에 빠진 한 남자가 혼자서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불운을 탓하지도 않고요. 날씨를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이 사람이 화를 내는 단 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에게.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다시 또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혼자서 수십 일에 걸쳐서 조난을 당해서 네. 살아남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데 이게 그 하트 오브 더 시하고 이어지는 부분은요. 하트 오브 더 시의 후반부에서도 고래는 그때부터 조난당한 선원들을 단지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는 어떤 자연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마더 네이처라고 하죠.
어떤 대자연의 존재의 상징일 뿐이고 네. 인간은 대자연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이 안에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끔찍하게 보셨을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트가 이 구명보트가 있어요. 5명이 탔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수십 명이 지났어. 수십일이 지났어.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체력이 약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럼 이 시체를 버려야 될까요? 상당히 그게 먹을 것도 없고 상당히- 마실 것도 없어. 참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시나리오 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생존 의지라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동물들도 살고 싶어요. 네. 근데 동물이 그 포식자로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동물한테 동물성을 잃었다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생존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네. 인간만 생존에 있을 때 인간성을 염두에 둔 생존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네. 지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때로는 이 아웃 오브 더 시도 마찬가지고 올 이즈 어스도 마찬가지고 생존 의지 그 자체가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의지가 아니겠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기적으로 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살고자 했던 그 의지야말로 그 모비딕에서 허머 멜빌이 고래를 잡겠다고 투생을 벌이는 인간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던 것보다 네. 한 차원 더 강한 삶의 의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숙이 파고든다라는 그렇죠.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생을 살아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조휴일의 Back to the Sea 듣겠습니다. 조휴일의 Back to the Sea 듣고 오셨습니다. 바다에 대한 영화 쭉 나누고 있죠. 백투더씨 자. 바다로 돌아가고 싶네요. 네. 지금은 All is lost. 모든 걸 잃었어. 네. 정말 정말 다 잃어버려요. 네. 이 남자가 처음에는 정말 그래요. 우리 요트 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부자일 그런 것이다. 것들이 있죠. 요트의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요, 뭐 중형차 한 대 정도 값밖에 안 되는 요트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설령이 한 30년 이상 된 요트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무정박 항해하고 뭐 이런 그 요트가 그렇게 비싸거나 대단한 요트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트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뭔가 그 부자들의 유의 가치 인상이 호화스러운 있는데 어떠한 이미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이 남자도 그런 인상을 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 그 요트에서 우아하게 있다가 사고를 당하죠. 음. 근데 사실은 이 남자의 과거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왜 혼자서 바다 한가운데를 요트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을까? 네. 그 가끔 그러니까 아시겠지? 그러니까 요트가 가끔 재밌는 게 세상에 요트족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전 세계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항구에서 머물면서 한 1년 살기도 하고 네. 또 딴 데 가서 또 몇 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요. 네.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남자예요. 네. 그런데 영화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가족이 있는지, 뭐 애인이 있는지, 또는 뭐 자식이 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리스 로스트라면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바다 한가운데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어떤 남자가 자신을 그러면 요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 요트라고 하는 요트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움직이는 집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살다 보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선실에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연한 사고로 이거 불운인 거죠, 그냥. 이거 네. 누구 탓할 수 없는. 그걸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잃기 시작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하나씩 잃어가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건 불운을 탓하거나 또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더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진 거를 그러니까 100점 맞았다가 95점 맞으면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계속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네. 거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되면 이제 물 없는 얘기도 했지만 네. 그 구명포트까지도 사실은 거의 이제 찢어지고 망가질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가야 이 사람한테 희망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또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군요. 어찌 보면 이것이 또 바다를 세상으로 두고 요트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비유를 하면서 보면 좀 더 뭔가 배움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게 얘기하신 사실은 거 이 들어보니까. 영화를 처음 개봉했을 때 그 해양판 그래비티다. 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래비티보다도 이 영화가 훨씬 좋았는데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일단 대사가 없어요. 조용한가요? 일단 자연의 그러니까 소리만 자막이 들리나요? 없어도 볼 수 있어. 처음에 자막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대사가 한 마디 나와서 묵음으로 네. 사실은 이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명배우가 어쩌면 사실 많은 영화에 출연했죠. 네. 내일을 향해서라, 스팅, 뭐 위대한 개츠비, 보통 사람들,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올 이즈 러스트가 로버트 레드포드의 이제 말년의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대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배우에게 엄청난 부담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안에 그 로버트 레드포드의 그 얼굴에서 있는 주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고통과 그 의지와 살아왔던 세월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생존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의 인생도 그 이와 비슷하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오랜 시간 또 봐온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짐작이 되는 지레짐작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극중 캐릭터의 과거의 인생을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그렇군요. 어떤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통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를 갖는 것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버텨내고 있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렇군요. 자, 오늘 바다에 대한 영화 2개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되게 깊이 있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또 색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는요 늘 마주하면 인생을 느끼게 되죠.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파란 그러게요. 물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을 그게 준다는 것이. 예전에 산을 좋아하는 어떤 그 유명한 등산가가 그 왜 산에 가냐고 물었더니 뭐 물론 유명한 대답은 이제 산이 거기 있어서 뭐 이런 네네네.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등산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흰 고독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인데 네. 흰 고독은 뭐냐? 외로운 게 아니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거죠. 그 흰 고독을 주는 공간이 인간한테는 산도 있고 또 바다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해변가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이런 뭔가 즐거움이 함께 느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망망대해 절대적인 고독의 공간. 앞과 뒤가 전부 물인. 그렇죠. 그 그 순간에야말로 흰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트를 많이 타보신 분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이제 원거리로 이제 그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첫날 밤이 가장 힘들대요. 그 순간에 절대적 고독을 느끼거든요.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 나 혼자. 그 뭔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독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저 오늘 영화 얘기 재밌게 나눴는데 바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요. 왠지 저는 하트 오브 시를 또 고독히 혼자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흰고독으로. 그렇군요. 고래 흰고독.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와서 또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어땠네요. 그래서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치겠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자, 20살의 샌디에고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따뜻한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이죠. 푸른밤 가족들의 따뜻한 사연이 더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0780님, 종현 DJ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수학이랑 영어 100점 맞으면 엄마가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푸른밤 들으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종현 DJ님, 테티서의 Dear Santa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곡이죠? Dear Santa. 아,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 태연씨, 티파니씨, 서연씨 이렇게 세 분 활동하는 유닛 그룹이죠. 소녀시대 멤버 세 분께서 함께 활동하시는 되게 세 분의 색깔이 각기 다른데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이 영어 단어 시험 같은 거 처음 봐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책 펴놓고 공부해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시작을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면 또 쉽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입장은 못 되지만 그래요. 0780님 화이팅 하십시오. 크리스마스 파티 재밌게 열 수 있도록 100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315님, 푸른밤 듣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됐어요. 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집안일 끝나면 늘 2시네요. 처음엔 종현이 누구지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CN블루 종현이구나 생각을 해냈어요. 제가 엄청 대견했네요. 고요한 시간에 멋진 목소리, 좋은 노래 응원하며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CN블루에 종현씨 있죠. 근데 저는 샤이니 종현입니다.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로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CN블루 종현 씨랑도 저 되게 친한데 종현이 뭐하고 지냈는지. 그 친구도 되게 바빠서 평소에도 연락도 잘 못하고 지내네요. 그래요. 저랑 동갑이에요, 심지어. 어쨌든 전 샤이니 종현이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테티서의 Dear Santa 듣고 오겠습니다. 테티서의 Dear Santa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가족들 사연 더 만날게요. 안명혜님, 새벽까지도 열심히 자소서 쓰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번에 꼭 취업할 수 있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세요. 참깨와 솜사탕의 속마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고 계시네요. 힘내시고요. 자소서 쉽지가 않죠. 누군가에게 나를 글로 표현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얼마 전에 책 썼거든요. 그래서
사나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막 에디터 분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소개란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워두면 안 되겠냐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없어요. 소개란이 저자 지은이 소개 뭐 이런 게 책에 없거든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써 무언가를 남에게 나의 무언가를 이제 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잘하고 신박하다거나 뭔가 좀 색다른 무언가를 표현한다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포기를 했었던, 심지어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쓰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본인들이 자기 소개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또 고민이 많이 됐고 생각이 많아질까 싶은데 잘 쓰셔서 마음에 드는 자소서 만드시길 바랄게요. 문재성님, 쫑디, 저 내년 1월에 결혼하면서 예비 신랑이랑 서울 정리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지금 차에 짐 싣고 푸른밤 들으면서 부산 가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부산에 먼저 내려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가셔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 좀 준비를 먼저 하시고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시는지. 그래요.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요. 잘 가시고요. 부산. 참 예쁜 도시인 것 같아요. 저 부산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누나와 함께. 그때 KTX 타고 갔었는데 뭐 먹었었지? 물고기 들어간 거였는데 되게 시원한 탕이라고 해야 되나? 해장국 되게 시원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예쁜 풍경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은 곳이니까 가셔서도 좋은 추억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814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냥 자려다가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엄마의 설계도처럼 지어지는 건축물 같아서 초라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제 자신이 작게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학생분이시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고민이 크고 또 지금 느끼신 현실의 무게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건 아닐까 싶고요. 글쎄, 어머님의 행동도 다 이제 걱정과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굳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모르던 무언가의 매력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바심 갖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태평성대하시진 않으셨으면 더 좋겠고, 조바심과 뭔가 압박감 사이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면 더욱더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장혜림님, 요즘은 즐거운 일요일이지만 저는 내일도 일을 나간다는, 제가 출근길에 항상 듣는 존박의 굿데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일요일. 일요일이어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래요. 근데 남들 일할 때 쉬고 남들 쉴 때 일하고, 이게 되게 뭔가 이상한 소외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림 씨도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남들 다 쉬고 있는데 나 일 나가네 이런 마음 때문에 평소보다 더 힘들고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내시고요. 일요일 좀 회사 일 나가셔서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즐거운 일들이 작게나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삼깨와 솜사탕의 속마음 그리고 존박의 굿데이 두 곡 듣고 올게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내 속마음과 그대와 돌아가는 이 시계바늘 어쩌면 이 모든 낯설음이 곧 우릴 헤어지게 하는 걸 미어가는 이 시간 속에 그대를 보는 것도 또 마지막이 내가 알던 그대 만나요 나는 왜 또 설레 매일 보는 그대 참깨와 솜사탕의 속마음 그리고 존박의 굿데이 두 곡 듣고 왔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규태님 1년 5개월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눈물과 술에 빠져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근데 온종일 멍해요. 연고도 없는 타향살이에 큰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친구거든요. 집을 둘러보니 그 친구의 흔적이 참 많아요. 키우는 고양이 이름마저 같이 지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보냈던 시간, 추억, 공간 참 물건으로도 많이 남고 기억 속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기 힘들다면 잠깐 가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좋아한다라기보다 버리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버리진 않거든요. 함께한 기억들이나 추억 같은 것들. 그래서 조금 근데 당장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가려두는 편인데 이게 또 고양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참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부분이어서 쉽진 않겠네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덮여지면서 상처가 좀 아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에게 더 맞는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1201님 쫑디 이제 곧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의 합격 발표가 나는데요. 합격해야 바닥을 치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고생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본인의 인생이라든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좀 별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무언가 있죠. 지금 다시 시작될 수 있어 내 인생. 근데 그것 자체가 조건이 걸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뭔가 의지라든지 노력 같은 것들을 포인트로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개인적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의 인생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이수빈님 항상 이 시간대에 푸른밤을 자장가 삼아 들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는 2시가 넘어서도 좀처럼 잠을 못 드네요.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시가 넘어서도 주무시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평소에는 이때쯤엔 잠들어 계셨는데 헤어짐, 이별 후에 좀 이렇게 늦게 주무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게 요즘에 되게 헤어진 사연도 많이 오고 오늘 이게 좀 그렇네요. 잠 잘 자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건강과 되게 직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습관이 그렇게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바뀌시거나 그러면 또 컨디션 그래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누워서 본인만의 어떤 부족 같은 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잠이 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잠이 온다,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혹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534님, 별일 아니었는데 시험 기간이다 보니 예민해서 친구랑 싸웠어요. 푸른밤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미안하다 서영아. 신청곡은 저스틴 비버의 쏘리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되게 좋죠. 저스틴 비버 되게 오랜만에 앨범 나왔는데 좋은 곡들 많이 있더라고요. 서영씨와 싸우셨군요. 그래요. 듣고 계신다면 두 분 화해하시고요. 2534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과하셨으니까 직접 전화 혹은 연락하셔서 만나셔서 사과하시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빨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혹시나 서영씨가 라디오를 못 들으시면 이게 사과가 전달되지 않는 거니까 따로 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쏘리, 두 곡 들을게요.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하잖아. You gotta go and get angry at all of my honesty. You know I try, but I don't do too well with apologies. I hope I don't run out of time, cause someone call a referee. 'Cause I just need...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쏘리, 두 곡 듣고 왔어요. 사연 좀 더 만날게요. 0333님, 오늘 우울했는데 쫑디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푸른밤 첫방 때만 해도 쫑디 목소리가 되게 낯설었는데 이젠 안정된 쫑디의 위로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신청곡은 2AM의 오늘따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저도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내년 2월달이면 또 2년째가 되는데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아직 좀 낯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로 좀 많이 닮아가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밤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시간대와 좀 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목소리나 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전 성격이 어때요, 뭐 이래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외에도 그러니까 단어와 뭐 문장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또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저에게는 참 큰 도움을 주는 푸른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위로가 돼요, 고마워요, 낯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런 사연 주시면 진짜 똑같구나, 많은 분들이 저와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다, 뭐 제 스스로가 익숙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시간에 되게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것, 이 공간에 좀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세요. 1361님, 쫑디 이 시간까지 과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시험 기간인데 과제하느라 시험 공부를 못하네요. 에피톤 프로젝트에 오늘 들으면 힐링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할 공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과제, 뭐 시험 공부,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또 뭐 토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시험들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간을 쪼개고 있는 중이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힘내시고요. 힘들 땐 좀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열심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AM의 오늘따라,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오늘,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냥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갑자기 너무 생각나는 날. 글씨가 흐린 것도 아닌데. (2AM의) 오늘따라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오늘 두 곡 듣고 왔어요. 6864님 국가고시를 앞둔 여대생입니다. 타지에서 혼자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오늘따라 더 춥네요. 대학생활하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제 자신이 가끔은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엔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시험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즐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거 마무리되면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 여행이라는 게 굳이 멀리 간다고 해서 또 그것만 여행인 건 아니거든요. 뭔가 나와 익숙한 어떠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든 아니면 뭐 그런 곳으로 좀 떠나셔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어떤 여행의 그런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시간과 낙엽을 신청하셨는데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가사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 이 팀 가사 정말 잘 쓰는 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셨어요. 이지님, 쫑디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어요. 넋두리도 쓰고 노래 추천도 하고 누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네요.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일기 쓰듯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일상을 좀 공유하면서 나에게 주는 어떠한 회복과 위로 이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가 온기가 있니라는 생각을 많이 내비치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쎄 물론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온라인으로서 이제 눈빛, 손의 온도, 체온 이런 걸 나누지 않고도 되게 많은 위로를 받은 적이 있고 따뜻함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심지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그런 위로를 받은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교류들이 참 건강하다면 의미가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죠. 스스로의 좀 위로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진 씨 멋있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토마스 쿡의 솔직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정말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괜히 걱정되고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고 딱히 증상이 없는데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서울까요? 작은 습관 하나, 그냥 지나친 작은 거 하나가 크게 될까봐 무섭고 목요일에 어머니께서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너무 불안하고 그래요. (2119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건강과 관련해서는 제일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대부분 뚜렷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죠.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못된 산식과 자만으로 병을 키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존 레전드의 Under the Stars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